네,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전쟁 우려는 감소했습니다만 경제적인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일단 일촉즉발 상황은 넘어가긴 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없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단어가 붙은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물리적인 군사 충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서방 각국들이 물리적인 충격이 있을 때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밝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뜻 지금 군사 카드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한다라든지 그래서 결국 일부 시민들의 동요를 조금 촉발시켜서 반정부 시위로 나설도록 독려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전쟁 이외에 수단 가능한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각국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나토 가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국민들의 75%는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다양한 심리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어찌됐건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도 워낙 지금 불안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월가 주가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월가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이었다. 네. 예, 왜 이게 무슨 얘기, 주가가 빠졌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3월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었던 시각이 있죠. 그러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지치게 됩니다. 상당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수준인데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것들을 한꺼번에 받게 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길게 본다라면 주식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현명해지셔서 네. 전쟁이라는 것은 길게 보면 일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각종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며칠만 반응을 했지 결국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면 글로벌 각국의 증시는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물론 이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급격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3월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뉴욕 증시인데 이참에 빠질 것을 한꺼번에 빼므로써 오히려 지금 밸류가 좀 낮아졌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주가 이야기도 해봤는데 유가 이야기도 중요하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럴당 거의 $100까지 근접하느냐 마느냐 얘기까지 나왔다가 일단은 지금 진정되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하면 이제 세 가지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은 조금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유가가 최근에 뉴욕의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유가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2020년에도 유가가 한 차례 올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유동성을 풀므로써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유가 한 차례 올랐고요. 네.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QT 대차협의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 유가에 이미 들어와 있던 유동성은 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유가는 조금 조정을 받겠죠. 하향 안정세를 받는데 그 힘과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힘이 맞부딪히고 있다라고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 가지 또 중요한 변수가 있죠. 유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물동량하고 항공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요. 네. 특히 항공 같은 경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또 항공유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유가의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요소들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회수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유가는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잠깐 진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의 뭐 유동성이라든지 수요를 고려한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당장 미국 연준이 이 향후 긴축 정책 판단을 할 때 혹시 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바라보지 글로벌 각국에 있었던 것들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거지 연준의 시각은 다르거든요. 연준은 물가 안정의 목표가 있지 경제 회복이라든지 경기 성장의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연준은 물가 안정을 고려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연준이 바라보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바라보지 뭐 글로벌 각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은 작년에 거론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거론이 잘 안 되죠. 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유가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지금 이제 행정부와 연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가 연준을 계속해서 물가 안정이라고 봤는데 네. 행정부는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보면 대통령들이 자신이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치적을 이제 쌓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압박감 그리고 수요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들이 더욱 커지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25bp하고 올해 3차례에서 4차례까지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간혹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3월 달에 50bp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열릴 연준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긴장감들을 전쟁에 해소시켜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글로벌 각국들이 또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투자의 시계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이 전쟁 우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달러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거에 비하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환시장 상황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각국들이 어쩔 수 없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4차례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4차례, 5차례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환율에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1,200원 선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라든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1,2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된다라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의해서 달러가 움직일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약해져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따라서 상대 통화인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것이고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높아서 원화 강세로 가고 달러 약세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체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1,200원 국면에서 만약에 안착이 된다라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은 환율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QT, 그러니까 즉 유동성 회수에 더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 문제가 투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영향력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국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뭐 유가 쭉 짚어보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긴장 상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이 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식량 가격도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밀에 대해서는 손에 꼽힐 정도의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곡물용 사료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먹는 거라 이제 동물용 사료용으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이런 공급망들이 마비가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히토리도 2가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천연가스관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광산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가격이 급등한다라든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는 전제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전쟁이 길게 일어난다는 조건,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은 불안감 때문에 올랐던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원재재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불안감을 느꼈었던 그래서 올랐던 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도체 같이 그 히토류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빠져서 주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국면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면 과감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감이나 우려감, 불안감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세계 증시나 세계 경제에도 계속해서 좀 이 지정학적 이벤트가 영향을 좀 계속 주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 영향이 좀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확실하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말이 나올 때까지는 불안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 투자는 불안할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상황이다라면 선뜻 투자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전쟁 리스크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현재 세계 상황을 보면 전쟁이라는 게 여러 나라가 얽히고 설켜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지적인 상황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세계 경제가 받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라면 오히려 주식이 이것 때문에 그 밸류가 드러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그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빠졌던 것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셔야죠. 단순하게 전쟁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졌고 전 세계 증시가 빠진다. 많은 투자자들 중에 전쟁과 관련 없는 주식들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카카오가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판다라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들이 못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은 전쟁에 대한 어떤 압박 때문에 주식이 못 오른다라기보다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올해 실적 전망치들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다양한 부담감이 온다라는 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증시가 불안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는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소장님 전화 연결된 김에 그럼 끝으로 요즘 워낙 이제 증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가지고 있던 대장주들도 조금씩 뭐 팔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손절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기엔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즘 같은 때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2020년, 2021년에 들어오신 소위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감을 느끼실 텐데요. 네.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2020년이라면 고속도로를 달려왔다 주가가. 웬만해서는 그냥 속도가 나서 다들 기분 좋은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1년은 국도를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2022년은 이제 비포장도로를 달린다. 상당히 난항이 좀 지속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비유를 들고 싶고요.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지고 있고 회복될 때까지 긴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바닥을 논해야 될 시기이지 주식을 던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미 손절 단계는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우량도를 점검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역설적으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단순하게 올라갈 때는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장기 투자는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긴 호흡으로 보면 다양한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더 빠질 가능성,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느냐, 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좀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시고 이럴 때 매일매일 계좌 열어보고 인터넷 뒤지시고 하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 소장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인터뷰에 어쨌든 전체적인 키포인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최항주 소장이었습니다.